이제는 강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IPCC 6차 보고서의 의미와 지난달에 발표되기는 했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의미를 살펴보고 기후행동의 과제들을 나눠볼 텐데요.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기후행동의 과제들도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제안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발표는 기후정의행동의 집행위원으로 계신 한재각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텐데요. 한재각 선생님은 이 기후 문제와 정말로 그 집중해서 씨름하고 계신 분인데 기후정의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시고 기후정의선언을 또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고 이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위기를 급진적인 전환을 이끌어가는 그런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그 대응과 그리고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로 한 것들을 계속 제시하고 계신데요. 발표 시간 한 25분 정도 해주실 때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써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그 발표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25분 발표 후에 5분 내지 10분 동안 질의응답하는 시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재각입니다. IPCC 6차 보고서 내용을 짚어보는 것으로 부탁을 해주셔서요.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맞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벗으니까 좋네요. 네, 네. 일단 IPCC 자체를 조금 들여다볼 건데요. IPCC의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2021년 8월 달에도 한번 나왔다는 거 기억하실지도 모르고 또 2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IPCC 보고서 계속 나오네? 이러는데 그것에 대한 좀 구분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아래쪽에 워킹 그룹 1, 2, 3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둥으로 해서 이 IPCC가 그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보고서가 하나하나 따로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은 과학적 근거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분석하는 걸 초점으로 맡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나왔고요. 두 번째는 워킹 그룹 2인데 이거는 기후 변화가 야기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영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후 변화에서 어떻게 우리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4월 때 나왔던 거는 이 워킹 그룹 3입니다. 그래서 근데 기후 변화에 적응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후 변화 자체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는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 각각 보고서가 나오고요. 이 보고서를 다 총합해서 9월 달에 종합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는 6차 보고서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1990년에 한번 나오고 거의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다가 5차 보고서가 2013년에 나오고 최근에야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만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작년 8월에 나왔던 거는 1차 보고서입니다. 1차 보고서에 그걸 기상청이 그거를 가지고 한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뽑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이 들어가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1.5도를 언제 넘을 것인가 우리 1.5도를 지키자는 얘기들이 요즘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2018년에 나왔던 보고서가 2030년 내지 52년쯤 그 사이 어디쯤에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그 사이에 너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기후위기가 빨리 진행되면서 2021년부터 2040년 사이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그 세계 기상기구에 의하면 5년 안에 1.5도를 일시적으로라도 넘어설 그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렇게 하는 그 경고가 나온 것처럼 정말 빨리 진행됐다는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더 진행되기 전에 그냥 말씀드리면 IPCC는 계속 기후위기라는 걸 강조해왔고 시간이
급박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왔고 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한 것을 그 기조를 한 번도 뭐 완화됐다든지 기후위기가 문제 해결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얘기를 하는 거죠. 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를 얘기를 해온 것인데 그냥 6차 보고서도 그 얘기를 반복한 거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2013년에 났던 5차 보고서와 6차 보고서 사이에 이 그 주요한 지표를 보면 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온도는 더 빨리 올라갈 거고요. 또 해수면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워킹그룹 2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취약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위험이 뭔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 그래프만 가져왔는데 일단은 생태계 전반이 급격하게 변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태계 구조 자체가 변하고요. 그리고 생물 종들이 다 그 극지방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더워지니까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극지방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기후 변화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비해서 동물이든 식물,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 이걸 이동할 수 있는 이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리고 또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멸종이 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너무 덥고 너무 추워지고 이런 거 있으니까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꽃을 언제 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이 종자 자체에 상당한 어떤 이 시간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마디로 하면 생태계가 붕괴되고 멸종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그것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타납니다만 각 지역별로도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류는 그런 생태계, 생명의 그물망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환이기도 하고 그거에 기대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 우리도 인류의 건강이나부터 여러 생존 자체도 급격하게 기반이 무너지고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식량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겠죠. 물의 이용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농업, 축산, 어류에 관련된 것들이 급격하게 우리가 그로부터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이 전염병이 더 강해지고 또 산불, 폭염, 가뭄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신적 건강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어떻게 보면 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전한 지역에 속하지만은 뭐 이 동남아 지역이나 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많이 있죠. 거기에 당연히 이 도시 지역의 각종 인프라 시설 같은 것들이 다 홍수나 폭염이나 뭐 태풍이나 이런 걸로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경제적인 이 성장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것들이 점점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중에 하나, 이주에 관한 것. 사실은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뭄, 홍수, 식량 부족 등등으로 이주가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가장 근데 그게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저 중동도 포함하겠죠. 이런 지역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뭐 일부 한 해에 2천만 명 정도 매년 그러니까 기후 재난으로 인한 이주민들, 기후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2차 보고서에 몇 가지 그냥 부분들을 그냥 셀렉션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물 부족, 계속 세계 인구 절반이 일정 기간에는 심각한 물 부족을 다 경험하고 벌써 있다고 하고요. 수백만이 식량 안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2008년 이후 매년 2천만 명의 기후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33억에서 36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후 취약국, 그러니까 기후 재난을 당하고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안 되는 데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취약성 자체는 불평등하게, 국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4차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완화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후 변화를 완화할 것이냐, 그래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이 기상청의 이 헤드라인을 보면 2030년까지 순 배출량을 43% 줄여야 된다. 사실 이건 이전부터 계속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2050년까지 배출 제로, 그리고 2030년까지 45%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여기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기존의 1, 2차와 다르게 3차 워킹그룹 3에서의 보고서에서는 그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술, 경제학자들이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기술이 어떻게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 조건, 경제성이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성들이 너무 많고, 또 수많은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들이 정말 폭증했습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그 얘기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박스를 쳤는데, 알고 있는 얘기, 온실가스 계속 배출한다 이런 얘기 외에도 얘기를 보면 지역별로 최빈국, 그리고 군소도서국, 그러니까 소위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한 책임을 졌고 피해만 받는 그런 국가들의 이 배출량, 1인당 배출량을 보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엄청 낮더라라는 국가적 수준에 대한 불평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그 이 보고서 전체를 보면 계층별로 얼마나 불평등한지,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 불평등이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책 요약 보고서라고 하는 짧은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데서는 이게 관료들이 편집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에서 빠진 채 나오기 때문에 좀 보수성이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러면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1.5도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안에, 앞으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몇 년 사이에 전 세계 정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정점을 찍은 것 같기도 한데 코로나 거치면 다시 지금 튀어 올라오고 있어서 정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한 것처럼 2030년까지 43% 전 지구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각국이 작년에 캅 26에서 글래스고에서 이 NDC라고 2030년 감축 목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각국에 약속한 거를 가지고 봤더니 뭐 결국 이 복잡하지만 터무니없다. 그걸로는 1.5도 달성 못한다. 2도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다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행동의 변화, 사회 문화적인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인프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보여줬는데, 보시면 요 두 번째 산업, 그리고 이 토지, 그러니까 수송, 그리고 빌딩 같은 게 보면 요 파란색이 저겁니다. 뭐죠? 행동 변화, 사회 문화적인 거. 그리고 앞에 식품 같은 거 보면,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행동 변화에 이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잠정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식품 같은 거는 한마디로 채식하고 이 건강한 식단하고 많이 먹지 말고, 사실은 이 선진국의 보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비만 같은 거잖아요. 이 대사증후 같은 이런 것들 같은 문제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외에 인프라에서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못하는데, 근데 교통 같은 건 대단히 그게 강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공공교통, 승용차를 베이스해서 하는 것이, 승용차 전기차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더 많은 잠재력이 공공교통 같은 걸 통해서 바꾸는,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여기서 잠깐 비판적 코멘트를 하나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평등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사치제, 그리고 지휘자라고 불리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불평등한 사회는 더더욱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상품과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온실가스가 많이 이렇게 배출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그건 사실 사용 가치가 부건하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히 이 자본주의 경쟁이 심한 사회일수록 그것에 대한 소비가 너무 많아서 실제에 필요한 불과하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게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그 불평등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평등을 줄여라. 그래서 이 최고의 부유층들에 대한 이 그 소득을 과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가진 급진적인 효과를 가질 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자체가 이런 식의 그 주류적인 IPCC 보고 이런 접근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모든 걸 다 동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같은 거는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일단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우리가 각각의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을 볼 때 얼만큼 이 비용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얼만큼 잠재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모든 기술을 쭉 나열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텐데요. 저기 빨간 박스로 보였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잠재력도 크고 파란색은 싸다는 겁니다. 비용 효과적이라는 건데 비용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 능력이 강하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빨간 박스는 핵발전소, CCS 같은 상당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잠재력도 적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비싸다는 걸 보여주는 분석입니다. 한국적 맥락도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핵발전소 이런 얘기 이걸 볼 수 있는 맥락이고요. 두 번째 파란 박스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저건 산림 농업 조림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고 이쪽은 산업 부분입니다. 철강을 만들고 이런 것도 어떻게 고칠 거냐 이런 거에 관련 얘기인데 보시면 산림 쪽이 뭔가 이렇게 잠재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색깔은 빨간색 둘 다 빨간색이니까 더 비싼 것들은 맞는데 그럼 둘 중에 그러면 잠재력이 크니까 이쪽 농업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농업이나 산림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거에 관해서는 정의의 감각들이 또 필요한 겁니다. 누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 왔냐? 산업 부분인데 실제로 이 산림 농업 부분들은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 가난한 농민들 그리고 이 제3세계들 이런 농업 국가들한테 이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행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이거 해야겠죠. 그런데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에너지를 계속 많이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새로 재생이 들어오고 뭐 숲 조성하고 뭐 하고 하면 무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지. 희한한 기술들도 막 갖다 써야 되고 정의롭지 못한 것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애초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어떻게 과감하게 줄일 거냐라는 자체를 먼저 출발점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SSP 뭐 쪽이 써 있는 것들은 지금 IPCC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들인데 이 시나리오들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고에너지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반에는 경제가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다 보니까 뭔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려면 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것에 비판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일군의 비판적 과학자들은 에너지 사용 자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많이 하고 살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저에너지 사회를 얘기를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랄까 뭔가들이 대단히 줄어든다는 얘기를 애초에 그러니까 뭔가 방향타를 다시 잡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건데요. IPCC가 사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기구이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 정부 관료들의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강력한 죄송합니다. 종교 하나 있다면 이건 성장교잖아요. 경제 성장교. 그거 이길 종교 거의 없어 보이는데 느낌에 그렇지만 전 세계 모든 정부 관료들은 경제 성장을 3~4% 하겠다는 걸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온실가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자원을 채굴하고 폐기하는 일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IPCC도 이 저성장 혹은 탈성장으로 불릴 만한 시나리오를
그 개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군의 비판적 과학자들 이런들은 그래서 탈성장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이 그 온실가스 배출이 불평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 나라가 북미 지역입니다. 뭐 전형적으로 미국이죠. 가장 적게 배출하는 나라들이 어딜까요? 뭐 그 아프리카 지역 같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렵게 우리 통상적으로도 개발도상국 뭐 이렇게 불리는 제3세계 혹은 지구적 남반구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이 대단히 낮게 있는 거죠. 이거는 1인당 배출량입니다. 2019년 된 이겠지만은 뭐 비슷하게 이 북미 지역에 있는 진짜 부유한 나라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1인당 배출량이 높고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1인당 배출량이 낮은 거죠. 사실 이런 얘기들이 그나마 이렇게 드러나는데 본문에 보면 사실은 그 본문 안에 자본주의, 식민주의, 불평등 이런 단어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이게 편집돼서 올라오면서 아까 했던 정책 요약 보고서는 거의 빠져 있는데 그러면 조금씩은 다 뺄 수 없어서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 내에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모든 일 자체가 과거 제국주의라고 불렸던 일들, 요즘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런 잘 얘기 쓰지 않는데 국제사회 내에서는 특히 기후와 관련돼서는 이 얘기들이 정말 반복적으로 강력했습니다. 탄소 제국주의, 탄소 식민지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이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것, 기후변화의 피해를 보는 것 자체가 제국주의, 식민지라 불릴 만한 이 어떤 이런 불평등의 산물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이거는 다른 그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고 하고 그 IPCC 보고서에 일부 인용되고 있는 이 보고서의 일부를 가져온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프랑스에 관한 얘기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한 국가 내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예컨대 세계 10%의 부자. 한국에도 10% 부자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하면 이재용 씨 같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계층들은 정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 절반 혹은 각 국가에서의 인구 절반의 가난한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거의 안 배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여야 된다면 그럼 누구부터 줄여야 될 거냐 질문한다면 각 국가, 각 세계가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하는 목표치를 설정한다면 그 목표치에 이미 전 세계 인구 절반 그리고 각 국가의 인구 절반들은 예컨대 프랑스인 경우 이런 걸 의미하겠죠. 벌써 목표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치에 맞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 혹은 한국에서도 인구 절반이 벌써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누가 줄여야 되냐면 상위 10% 혹은 뭐 정도 여기 다르겠지만 그 이 중위 40%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을 바꾸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막 달려왔는데 네. 알아들으셨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결론 혹은 토론 같은 걸 한번 해보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 위기가 다가온다는 이런 얘기 관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뒤집으면 아직 기후 위기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두려운 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빨리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 이 두려운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있어. 피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후위기는 벌써 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도 내 이웃들은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몇백만 명 혹은 뭐 절반 이상이 물에 접근을 못한다든지 식량에 접근 못한다든지 이주임이 생긴다든지라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 동료 누군가는 기후위기에 경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저도 개안하듯이 한번 띄었던 토론을 한번 들었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기후위기를 혼자 겪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도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것만 보도록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도 누군가 끊임없이 차별돼서 배제되고 밀려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세상이 도래하면 그 일들을 더 당장 그런 사람부터 사실은 소위 아웃되겠죠. 밀려나겠죠. 그런 일이 될까 봐 걱정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이 기후 정의에 관한 싸움을 하는 것은 사회적 평등, 차별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싸움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이느냐 이런 문제, 그것 중요한 문제지만은 더 넓게는 우리 사회에 있는 평등, 불평등 어떻게 하고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 벌써 벌어진 기후 위기 시대에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쓸쓸히 죽어나가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뀌어서 미래형의 운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의 운동으로 우리는 새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벌써 얘기를 했죠. 사실 불평등 자체가 원인이자 결국입니다. 불평등하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배출하고 과시적이고 소비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들이 끊임없이 채굴하고 생산하고 하면서 돈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지금도 취약한 사람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이런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IPCC 보고서 자체가 사실 이런 류의 IPCC 보고서의 재인용과 분석은 좀 접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이 요약문으로 나오면서 보수적으로 기술되고 또 그걸 또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토론들이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결국은 이 기후 변화에 해결하자 할 때 전기 자동차 많이 팔고 무슨 수소 경제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잖아요. ESG 어떻게 해서 기업들이 하고 뭐 이런 류의 얘기가 이 녹색 성장론이고 탄소 중립. 온실가 배출하더라도 어디선가, 아니면 내 못 사는 나라 가지고 나무 심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 배출한 거를 흡수해서 탄소 중립 만들겠다는 류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밑에는 제국주의적 발생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너무 태연스럽게 쓰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정의 입장에 보면 다 하나같이 문제고 정말 한 시간씩이라도 계속 토론해야 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저는 여기서 이 키워드를 얘기하면 녹색 성장, 탄소 중립이 아니라 기후정의 탈성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 운동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거야말로 정의롭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후정의 동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좀 운동사회에서는 조금 논란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저는 한마디로 현재 체제를 자본주의 성장 체제라고 딱 이름을 붙여보고 싶은데, 그 체제를 넘어서려는 근본적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생존, 우리 동료들의 생존, 그리고 비인간 이 생명들까지의 안위까지도 모두 담보할 수 있고, 그러면 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고 정의를 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기반한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 않을까? 네. 저희가 질문 시간을 5분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강의 시간 처음에 드렸던 시간에 꼭 맞게 발표를 해주셔서 시작 시간이 5분 늦었기 때문에 예정했던 거에서 5분 정도 질의응답 가능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나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채팅창이나 직접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사항, 저희가 토론할 시간은 있으니까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좀 푸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진영 위원장님. 예, 저도 좀 이따 뭐 토론 주제를 발표할 거라 말을 많이 하는 건 좀 별론데, 항상 드는 생각이 탈성장론이나 내지는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기후정의 얘기를 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제 정말 좋은 얘기고 개념상으로는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항상 정의롭자라고 얘기를 하면 정의는 좋은 거지만 항상 이게 이루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뭐 특히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걸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막연해지고 막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구상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 두 가지 딱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국가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정도는 아니라 바닥을 파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 국가를 어떻든 좀 소위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공적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또 기업한테 뭔가를 맡겨가지고 될 것이 안다면 국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 아래에 있는 공적 공간이 뭐 지자체라든지 지방정부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제도화된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무능력 그리고 왜곡됨이 너무 커서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만 저는 보다 그러니까 근본적 기초적인 방식의 사회운동을 좀 우리 되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모이고 떠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데모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데모 전도사 같은 얘기하는데 정말 엄청난 데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개씩 해드리면 2018년에 우리 19년에 데모 한번 했잖아요. 다 오셨는 겁니다. 5,000명 한번 모였더니 그때부터 사실은 한국의 기후정치가 굴러갔거든요. 이제는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의 데모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희망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만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데모를 가장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만들고 모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추가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 행동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서 사실은 3차 보고서 이게 3차 보고서가 나온 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감축해 가야 될 거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 기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제안해 주실 사항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급진적인 전환 말씀하셨는데 기독교는 특별히 약자들, 불평등을 주목하는 것에 우선되어져야 하고 또 예수님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뒤집어 엎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쪽에 제안하는 얘기를 한두 가지 꼭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너무 언론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정말 우리 그 기후 쪽에 열심히 쓰는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책에서 생태적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정말 여기에서 우리 그 종교의 힘이라는 게 있겠구나. 그냥 무사람들은 사실 어쨌든 이 사회적 지배적인 관계에서 따라가는 게 되게 가능하게 쉽지만은 그래도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생태적 회심이라고 불리는 만한 것에 호응할 수 있는 준비가 어쨌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정말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어떻게 발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기후정의 동맹을 하고 계시는 활동을 하고 계신 한재각 선생님은 기독교의 그러한 행동에 어떤 기대가 좀 어떻게 있으십니까? 여기 거치면 기후정의 동맹에 참여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계속 지지해 주시고 같이 연대해 주시면 그러네요. 좋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채팅창에 질문 더 없으면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주제별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한 3분 정도 쉬어도 괜찮겠죠? 줌에 계신 분들도 잠시 물 마시거나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